로마인의 이야기 2권 제2장 제1차 포에니 전쟁 이후 기원전 241년부터 219년까지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장래는 결정된다. 승패는 이미 판가름 났으니까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문제는 거기서 얻은 경험을 어떻게 살리느냐다. 후세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기원전 241년에 끝난 제1차 포에니 전쟁과 기원전 218년에 일어난 제2차 포에니 전쟁 사이에 23년의 세월이 막간처럼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 23년을 로마인과 카르타고인은 각각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문제다. 이 23년은 모든 로마인과 대다수 카르타고인에게는 휴전 기간이 아니었다. 로마인도 극소수를 제외한 카르타고인도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기원전 241년에 맺어진 로마와 카르타고의 강화는 전승국과 패전국 사이에 체결된 강화 조약에 불과하다. 로마가 패권 국가가 되고 카르타고가 그 세력하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카르타고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카푸아나 타란토처럼 패전 후에 로마 연합에 감행한 동맹국이 아니다. 시칠리아에 있는 시라쿠사처럼 15년마다의 동맹 경신을 고려한 우방국도 아니다. 카르타고는 전쟁을 해서 졌다. 그래서 시칠리아에 가지고 있던 영토를 포기하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독립된 지주국가라는 점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독립성에 조금쯤 그림자가 드리워진 게 있다면 그것은 로마와 동맹관계를 맺은 나라한테는 싸움을 걸지 않겠다고 조약에 명시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구태여 이탈리아나 시칠리아에 손을 대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 제1차 포에니 전쟁 이후의 카르타고인은 로마와 다시 싸우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예상도 하지 못했다. 하밀카르는 제1차 포에니 전쟁의 마지막 6년을 용감히 싸웠지만 해군이 해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강화 교섭의 역할을 맡아야 했던 인물이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는 4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다. 그가 가슴속에 서력에 대한 야망이 숨어 있었다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리고 하밀카르가 속해 있는 바르카 가문은 한노 가문의 농업 경제파와는 달리 해외 통상을 부의 원천으로 삼는 자들의 리더였다. 시칠리아를 포기한 것이 서지중해까지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데 남보다 더 민감했던 것도 당연하다. 하밀카르와 그에게 동조하는 카르타고인만이 언젠가는 로마와 다시 싸우기를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닐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긴 쪽보다 진 쪽이 더 많은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로마가 전쟁의 신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고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카르타고 본국은 불온한 분위기에 감싸여 있었다. 카르타고는 국방을 외국인 용병에 의지하고 있는 나라였다. 따라서 시내에서도 떼지어 걷는 용병들의 모습을 보는 일이 드물지 않다. 끼리끼리 무리를 짓는 것은 그들의 출신지가 갈리아나 에스파냐나 그리스나 아프리카 등 각각이어서 카르타고에서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것은 이들 용병들이 전쟁터였던 시칠리아에서 대거 돌아왔다는 뜻이기도 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게 된 용병들은 각자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들도 귀국에는 동의했지만 그 이전에 카르타고 정부가 용병료를 지불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패전으로 말미암아 재정 긴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카르타고 정부는 이들이 요구하는 용병료 지불에 응하지 않았다.
전쟁은 여름도 되기 전에 끝났다. 전투기간으로 되어 있는 봄부터 가을까지 절반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용병료도 절반만 주면 된다는 것이 카르타고 정부의 생각이었다. 물론 용병들은 납득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다. 용병들은 출국할 때까지 머물러 있던 시카를 떠나 수도 카르타고로 갔다. 2만 명의 무장병이 20km 앞까지 몰려오자 카르타고 정부는 교섭에 응할 것을 승낙한다. 처음에는 타당한 요구를 내걸었던 용병들이 교섭에 나선 카르타고 고관의 태도에 화가 나서 요구 조건을 끌어올렸다. 그러는 동안 용병들의 출신지 가운데 하나인 리비아가 이들에게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카르타고의 속령인 리비아에서는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에 세금이 2배로 늘어났고 그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카르타고의 전후 대책에 불만을 품은 것은 리비아만이 아니었다. 로마와 달리 카르타고에서는 지배자인 카르타고인과 피지배자인 다른 민족은 같은 카르타고 영토 안에 살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이런 카르타고에서 피지배자의 불만은 지배자인 카르타고인에 대한 반란으로 발전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수도 카르타고에 이은 제2의 도시 우티카마저 불만파 쪽으로 기울어질 무렵에는 처음에 2만 명이었던 반란군이 5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포에니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기원전 240년 카르타고 정부는 이미 그들을 반란군으로 단정하고 무력 진압을 결의했다. 1만 명의 병력이 조직되었고 총지휘는 하밀카르가 맡았다. 그에게 무술을 배우고 있던 누미디아 기병 2,000명도 진압군에 가담했다. 용병을 중심으로 하는 반란군은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지휘관이 없었다. 더구나 전술이 뛰어난 하밀카르 앞에서 반란군은 적수가 되지 못했다. 당장 6,000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포로가 되고 나머지는 도망치는 결과로 끝났다. 하지만 이듬해인 기원전 239년 포로에게 베푼 하밀카르의 온정을 반란군은 원수로 갚았다. 반란군은 교섭에 나선 카르타고 고관을 사로잡아 팔다리를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고 생매장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하밀카르도 이제는 반란군을 처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반란군은 아직도 수적으로 우세하다. 하밀카르는 전체 병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투를 피하고 소규모 전투를 되풀이하면서 마침내 조직한 산마루로 반란군을 몰아넣는데 성공했다. 그리고는 산 주위에 튼튼한 울타리와 참호로 둘러싸고 반란군이 자멸하기를 기다렸다. 굶주림에 시달린 반란군은 급기야 포로나 노예를 죽여 그 고기를 먹으면서 저항을 계속했지만 필경은 항복할 수밖에 없을 터였다. 하밀카르는 교섭단으로 10명을 하산시키면 전원의 목숨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10명이 하산했다. 이들은 한 사람도 산 위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미 살해되었기 때문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반란군은 그들이 배신한 줄 알고 버렸던 무기를 다시 들었다. 이것이 하밀카르가 기다리고 있던 기회였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코끼리떼에 둘러싸인 반란군은 산 위의 분지로 쫓겨들어가 코끼리떼에 짓밟혀 전멸했다. 사망자는 4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반기를 들었던 우티카도 이것을 알고 항복했다. 3년 4개월의 세월이 흐른 기원전 238년 여름, 카르타고에 대한 반란은 여전히 완전히 진압되었다. 그동안 로마와 시라쿠사는 카르타고의 위기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속령들이 배반하는 바람에 식량이 부족한 카르타고 정부의 요청을 받아 수도 카르타고에 밀을 수출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제1차 포에니 전쟁의 승자 로마도
전통적으로 카르타고와 사이가 나빴던 시라쿠사도 이 기회를 틈타 카르타고를 괴멸시킬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로마가 불난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해안 지방만 카르타고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샤르데냐 섬의 주민들이 본국 카르타고의 혼란을 알고 반기를 들었다. 카르타고인 총독을 죽인 그들은 사절을 로마에 보내 지원군 파견을 요청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제해권의 중요성을 깨달은 로마는 물론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원군으로 온 로마군은 1개 군단에 불과했지만 샤르데냐 섬에서 카르타고의 지배를 종식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카르타고 정부는 이에 항의했지만 국내의 혼란 때문에 기정사실을 뒤집을 여유는 없었다. 사르데냐 섬도 로마의 세력하에 들어갔다. 사르데냐가 수중에 들어오면 바로 북쪽에 있는 코르시카 섬도 자동적으로 로마의 것이 된다. 이리하여 로마는 시칠리아와 사르데냐 및 코르시카에 대한 지배권을 얻어 이탈리아 남쪽과 서쪽 바다의 제해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것은 서지중해의 제해권이 점점 카르타고의 손을 떠나 로마의 것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반란이 진압되어 외기는 일단 벗어났지만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의 카르타고는 국내 중시파와 해외 진출파의 분쟁까지 끝내지는 못했다. 해외파의 리더인 하밀카르는 국내파가 우세한 카르타고를 떠나 에스파냐의 거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에스파냐에는 이미 카르타고 식민지가 있었지만 카디스를 중심으로 하는 에스파냐 남해안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다 넓고 본격적인 식민지로 개발하려는 것이다. 하밀카르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장년의 나이였다. 이런 그를 따르는 카르타고인도 적지 않았다. 에스파냐로 이주할 때 하밀카르는 9살 난 맏아들 한니발을 데려갔다. 한니발이 나중에 말한 바에 따르면 그가 에스파냐에 같이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자 그의 아버지는 9살짜리 아들을 바알 신전으로 데려가서 평생 로마를 적으로 삼을 것을 서약시킨 뒤에야 에스파냐로 함께 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라고 불렸던 오늘날의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에스파냐로 이주한 하밀카르는 이곳에서 탁월한 조직 능력을 발휘한다. 그를 따라온 카르타고 병사들을 주체로 하고 전투에서 무찌른 원주민을 용병으로 가담시킨 하밀카르의 카르타고군은 지휘관의 절묘한 전술 덕분에 에스파냐 원주민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패배를 모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지배 지역은 급속히 확대되었고 그 땅은 카르타고인 특유의 영농 기술에 의해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농장으로 변모했다. 에스파냐의 많은 광맥도 풍부한 광산으로 다시 태어났다. 특히 은광 개발로 하밀카르의 식민지 경영은 결정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50년 뒤에 에스파냐를 찾은 로마인 카토가 그 높은 생산성에 경탄했다고 할 만큼 은광은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이 수익이 하밀카르의 재원이 되었다. 에스파냐의 카르타고 세력은 하밀카르가 이주한 지 9년 뒤에는 에스파냐 동남부를 제패할 만큼 확대되었다. 여기서 생기는 이익은 자활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본국의 농장 경영에 투자할 정도가 되어 있었다.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상시를 만회하고도 남는 식민지를 획득한 셈이다. 하지만 이곳 에스파냐 식민지는 본국과는 거의 독립해 있어서 바르카 가문의 왕국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주한 지 10년째가 되는 기원전 228년에는 에스파냐 동해안에 신카르타고라고 이름 지은 도시가 건설되었다. 여기에는 왕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바르카 가문의 성도 세워졌고 에스파냐 각지에서 나는 산물은 모두 이곳에 모이게 되었다. 이 신카르타고
오늘날의 카르타헤나는 에스파냐를 지배하는 바르카 가문의 거점이자 상징이 되었다. 하밀카르 자신은 신도시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년 전에 전사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오랫동안 하밀카르의 부장으로 일했고 하밀카르의 사위이기도 한 하스두루발이었다. 직계 후계자인 한니발은 아직 18세에 불과했다. 하스두루발은 꽤 유능한 후계자임을 보여준다. 장인이 시작한 사업을 뿌리내리게 한 것은 그의 공적이었다. 그동안 로마는 에스파냐에서 카르타고 세력이 커지는 데 대해 경계심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로마 자체도 전혀 한가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르타고 본국에는 로마에 대한 서력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여전히 카르타고는 포에니 전쟁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속령을 지배하고 병력도 필요하면 돈으로 고용한 용병에게 의존하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기원전 226년에 로마는 하스드루발과 협정을 맺었다. 에스파냐 북부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에브로강 이북으로는 카르타고가 세력권을 넓히지 않는다는 협정이었다. 이것이 비록 에브로강 이남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로마가 카르타고의 에스파냐 지배를 인정했다는 이야기다. 에브로강은 피레네 산맥의 바로 남쪽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로마는 에스파냐의 거의 전역에서 카르타고의 지배를 인정한 셈이 된다. 이 협정의 목적은 에스파냐에서 카르타고 세력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로마의 우방이었던 마르세유의 세력권을 지키는 데 있었다. 이해에 마르세유와 만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엠포리아이도 로마의 동맹 도시가 되었다. 마르세유와 엠포리아이는 둘 다 그리스인의 식민지로 건설된 도시국가다. 서지중해의 그리스계 주민들은 지배보다 동맹관계를 좋아하는 로마의 세력 하에 들어가는 쪽을 선택했다. 로마는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 23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이 시기에 로마인들이 그리스 문화에 열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테네가 건재했던 시절부터 그리스 문화의 일대 근거지였던 시라쿠사의 문화 수준은 타란토를 비롯한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계 도시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 시라쿠사가 로마의 우방이 되었다. 로마의 양갓집 자제들은 모두 그리스어 습득을 위해 남쪽을 향했다.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라틴어보다 언어로서 완성도가 높은 탓도 있었다. 또한 그리스어의 사용권은 지중해 세계 전역에 걸쳐 있었다. 그리스 문화에 대한 열풍에 들떠 있었던 것은 양갓집 자제만이 아니다. 그리스 희극을 모방한 것이 분명한 라틴 희극이 로마에서 처음으로 상연되기 시작했다. 작자는 리비우스 안드로니코스. 그의 희극이 로마에서 상연된 기원전 240년부터 라틴 문학사가 시작된다고 여겨질 정도다. 안드로니코스는 그리스어를 읽지 못하는 일반 시민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번역한 것이긴 하지만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라틴어로 번역하기까지 했다. 제초의 라틴 희극 작가로 되어 있는 플라우투스가 활약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 역시 그리스 희극을 모방했지만 안드로니코스보다 로마화한 작품을 썼다. 플라우투스가 쓴 희극은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의 희극에 영향을 주어 18세기의 베네치아 희극 작가 골도니한테까지 이어지는 이탈리아 희극의 원천이 된다. 어쨌든 민중을 상대로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플라우투스의 희극에는 곳곳에 그리스어가 사용되고 있다. 민중도 그 정도의 그리스어는 이해했던 모양이다. 그걸 생각하면 두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로마인의 층이 두꺼운 데에는 그저 경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시기의 로마인에게 인기가 높았던 이 두 희극 작가는 둘 다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 안드로니코스는 그 이름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인이다. 기원전 272년에 로마가 타란토를 점령했을 때 포로가 되어 노예로 로마에 끌려왔지만 죄인인 리비우스가 그의 재능을 인정하여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그의 정식 이름도 리비우스 안드로니코스가 되었다. 플라우투스는 노예는 아니었지만 로마 시민도 아니었다. 로마 연합에 감행한 움브리아족 출신으로 로마에 나와서 여러 작업을 전전한 뒤 배우가 되었고 각본과 연출에도 손을 대서 성공한 인물이다. 작품 소재를 찾기 위해 기존 비극이나 희극을 해체하여 활용한 사람이니까 만약 카르타고의 극작이 존재했다면 반드시 활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카르타고인은 한노의 아프리카 항해지나 마고의 농장 경영서 같은 실용서적 외에는 쓰기를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었다. 플라우투스는 그런 카르타고인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그 사람은 어느 나라 말이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자기 나라 말 외에는 모른 척한다. 어쨌든 카르타고인이니까.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 로마인 사이에 퍼진 그리스 열풍은 원로원을 중추로 하는 지도층한테도 바람직한 현상이었다. 원로원은 새로 얻은 시칠리아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결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로마가 처음으로 직면하는 문제였다. 그리스 식민지에서 출발한 도시가 많은 시칠리아는 그리스 어권에 속한다. 로마와 동맹관계에 있는 시라쿠사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이 시라쿠사조차도 로마 세력하에 들어왔으니까 피지배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시칠리아의 다른 도시들은 로마가 군사력으로 획득한 지방이었다. 그것이 현실이라 해도 정복자가 피정복민의 언어 습득에 열심이고 문화를 좋아한다면 피정복민의 심정에도 미묘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스 열풍은 원로원이 바라는 바였다. 그들은 솔선하여 피정복민을 가정교사로 초빙하거나 비서로 고용하고 자제를 피정복지로 유학 보냈다. 물론 그리스 문화가 뛰어났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로마인의 남다른 점은 뭐든지 자기들이 다 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어느 분야에서나 자기네가 제일이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완전히 로마에 동화한 에트루리아인은 여전히 토목 사업에서 솜씨를 발휘했고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인은 통상을 맡고 있었다. 시칠리아가 세력하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그리스 문화가 도입된 이후로는 예술도 철학도 수학도 모두 그리스인에게 맡긴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로마인의 개방성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확대되어 갔다. 이 민족을 통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로마에는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한 뒤 시칠리아 통치에 적합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냈다. 여기에서 로마인 이야기 제1권에서 기술한 것, 즉 로마 연합의 맹주인 로마와 가맹국 사이의 관계를 기억해 주기 바란다. 거기서도 말했듯이 기원전 4세기 중엽에 창설된 로마 연합은 로마와 다른 도시국가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었다. 맹주 로마와 가맹 도시의 관계는 문자 그대로 제각각이었다.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합의 맹주인 로마. 이 나라 주민은 자유민이며 귀족과 평민의 구별 없이 모두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 때문에 시민의 의무이자 직접세의 납세 방식이기도 한 병역 의무를 부여받았다.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권리인 투표권을 갖고 로마의 공직에 출마할 피선거권도 갖는다.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재산이라고는 자식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프로레타리라고 불린 무산자는 납세 의무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병역 의무도 없었다.
이들은 재산을 가진 시민에 비하면 그 수가 적긴 했지만 그래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들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기원전 4세기 중엽을 기술한 제1권에서 두 번째로 거론한 여러 부족들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뒤에는 이들도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어엿한 로마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기원전 3세기 후반을 기술하고 있는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다. 이들은 로마가 왕정이었을 때부터 라틴 동맹의 가맹국이었지만 기원전 390년에 켈트족의 침략으로 타격을 받은 로마를 배신했다가 후에 재기한 로마에 패배한 부족들이다. 플루타르쿠스도 말했듯이 이들은 패자까지도 동화시키는 로마인의 사고방식 덕분에 1세기 전에 완전히 로마 시민권 소유자가 되었다. 따라서 로마 연합을 구성하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도시는 제1권에서 세 번째로 거론한 무니키피아다. 로마는 이 무니키피아 주민들에게 선거권 없는 시민권을 주었다. 이것은 로마 국정에 참여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는 뜻이고 그 밖의 모든 점에서는 로마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사유재산도 로마법에 근거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자국 안에서의 자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었다. 현대 이탈리아에서도 무니치피오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뜻한다. 세 번째는 현대인이 식민지로 번역하는 콜로니아다. 전략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많을 때는 6,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정착한다.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독신이다. 현지인 여자와의 결혼에 따른 혼혈화는 구태여 법률에 명기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완전한 로마 시민권 소유자가 이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로마 식민지라고 부르고 선거권이 없는 시민권 소유자나 그 밖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라틴 식민지라고 불렀다. 이리하여 로마는 전략 요충지마다 항구적인 요새를 건설했다. 하지만 이 콜로니아는 사회적으로 보면 신도시 건설과 마찬가지였다. 지나는 길에 덧붙이자면 독일의 쾰르는 콜로니아를 독일어로 읽은 것이다. 로마 연합 가맹국의 네 번째 부류는 역사학에서 동맹시나 동맹국으로 총칭하는 도시국가다. 로마에는 이들을 소키라고 불렀다. 소키는 라틴어의 맞다리라 해도 좋은 현대 이탈리아에서는 공동 경영자를 의미한다. 이들 소키가 다른 동맹 부족이나 도시와 같은 점은 로마와 싸워서 졌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옛 라틴 동맹의 가맹 부족처럼 기원전 4세기 중엽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패배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 그리스인이 건설한 식민 도시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여러 도시가 이 소키에 속했다. 로마와 동맹 관계를 맺은 역사가 짧은 이들 도시에도 로마는 완전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지배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라고 장려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해도 고국의 시민권을 버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는 과거의 패배자에게 이중 국적마저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가 된다. 무니키피아도 콜로니아도 소키도 승자인 로마의 해마다 조공이나 조세를 바칠 의무는 없었다. 로마는 이들 도시에 병력 제공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구 사상의 뿌리가 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자금 제공보다 병력 제공이 더 명예로운 협력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로마는 이처럼 동맹자와는 사례별로 다른 관계를 수립했지만 사례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별이었지 차별은 아니었다.
간선도로인 아피아 가도에서 그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피아 가도는 우선 로마에서 로마 식민지인 테라치나까지 건설되었다. 다시 그것은 소키인 카푸아까지 연장된다. 이어서 라틴 식민지인 베네벤토까지 연장되고 더욱 남하하여 라틴 식민지인 베누시아까지 건설되었다. 타란토가 로마 세력하에 들어온 뒤에는 이 동맹국까지 연장되었고 그 후 라틴 식민지로 건설된 브린디시에 이르러 가도 전체가 완성되었다. 로마 식민지, 동맹국, 라틴 식민지, 라틴 식민지, 동맹국, 라틴 식민지. 로마인이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 도로망은 그 동맥인 로마 가도가 보여주듯이 군사적 목적을 우선하는 사고방식의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도로체계는 다른 면에서도 기능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로마 가도에는 통행로가 없었고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었다. 행군하는 군대를 만나면 물론 옆으로 비켜서야 했겠지만 포도주 통을 가득 실은 마차도 장작더미를 짊어진 당나귀도 마음대로 지나다녔다. 산적이나 강도를 만날 위험도 줄어들었다. 당연한 일이다. 군 부대의 왕래가 잦은 길에 산적이 출몰할 리가 없다. 로마인은 요즘 말로 사회 간접 자본의 중요성에 주목한 최초의 민족이 아닌가 싶다. 사회 간접 자본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생산성 향상이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후세에 유명해진 로마화는 곧 사회 간접 자본을 말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로마인의 진정한 협력자는 로마화의 이점을 깨달은 피지배 민족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카르타고의 전쟁을 벌인 끝에 얻은 시칠리아는 로마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례였다. 첫째, 카르타고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되었다. 둘째, 시라쿠사 외에는 엇비슷한 군소 도시국가들이 할거하고 있는 시칠리아에는 로마 연합 방식을 적용할 수 없었다. 시칠리아의 역사는 사실상 이 군소 도시들 사이의 분쟁으로 점철된 역사였고 이런 시칠리아에는 거의 대등한 사이에서나 기능을 발휘하는 로마 연합 방식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칠리아의 질서와 안정을 확립하지 않는 한 카르타고에게 도로 빼앗길 위험을 늘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인은 시칠리아를 프로빈키아, 즉 속주로 삼기로 결정했다. 속주는 지금까지 로마의 지배 개념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다. 하지만 로마인은 시칠리아 전체를 속주화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도 로마인은 사례별로 대처했다. 우선 로마가 독립과 자치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시라쿠사가 있다. 로마와는 대등한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다. 시라쿠사는 로마에 병력을 제공할 의무조차도 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도 로마 세력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방어, 특히 오랜 숙적이었던 카르타고에 대한 방어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시라쿠사의 참주 히에론의 의무는 동맹을 15년마다 경신하는 것과 밀을 로마에 우선적으로 파는 것뿐이었다. 이 시라쿠사는 속주가 아니었다. 두 번째 예외는 제1차 포에니 전쟁의 발단이 된 메시나였다. 통치 계급의 기반이 약한 이 도시국가를 로마는 나폴리와 같은 동맹국으로 삼았다. 로마 연합의 속기가 된 것인 만큼 국내의 자치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로마에 대해서는 해군 기지를 제공하고 함대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그 밖에 팔레르모, 세제스타, 에리체 같은 도시들이 메시나와 같은 지위를 누렸다. 카르타고 영토였지만 일단 로마에 굴복한 뒤에는 계속 충성을 바친 이들 도시에 대해 로마는 완전한 자치권을 허용했다. 따라서 이런 도시에도 속주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시라쿠사의 통치 지역은 시칠리아 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메시나와 팔레르모 같은 자유도시의 영토를 합하면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로마가 속주로 삼은 지역은 시칠리아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도 이것은 로마 연합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배 방식이 시작된 것을 의미했다. 또한 사르데냐와 코르시카는 섬 전체가 속주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여기서도 로마인의 사회 간접 자본은 동맹국가 속주를 차별하지 않았다. 어쨌든 로마인에게 사회 간접 자본의 주요 목적은 군대의 신속한 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 세력권 안에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두 종류로 나뉘어 있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도 로마 동맹국의 백성인 이상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직접세를 낸다는 점은 시민권 소유자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에는 속주민이 추가되어 세 종류로 나누게 되었다. 오늘날 프랑스의 프로방스는 로마의 속주, 즉 프로빈키아의 어원을 두고 있다. 그러면 로마인은 이 프로빈키아에서 처음으로 체험하는 속주 통치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우선 집정관과 같은 임페리움이다. 이 경우에는 통치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법무관 프라이토르가 로마에서 파견된다. 로마 집정관이 2명이지만 속주의 최고 통치자인 법무관은 한 사람이다. 그 밑에 회계감사관을 비롯하여 소수의 사무관이 로마에서 해마다 파견된다. 해마다 파견되는 것은 그들이 로마 미네에서 선출됐기 때문이다. 시칠리아 속주를 다스리는 법무관의 주재지는 시칠리아 서부의 마르살라로 결정되었다. 카르타고가 당시에는 적국이 아니라 해도 시칠리아는 강대국 카르타고와 마주보는 최전선에 있었고 그 중에서도 마르살라는 카르타고와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다. 로마의 속주법은 시칠리아의 절반과 아직 해안지방밖에 개발되지 않는 사르데냐와 코르시카에 적용되었을 뿐이지만 속주의 가장 큰 특징은 로마의 직할 통치를 받는다는 것 외에 영토 전체가 로마의 직할령이 되었다는 데 있었다. 토지는 모두 몰수되어 로마의 공유지가 되었고 주민들은 이 토지를 빌려서 농업이나 목축을 했다. 토지 임차료는 지주인 로마 정부에 낸다. 로마 연합 동맹국의 백성들도 영토의 일부를 로마에 몰수당했다. 그들도 역시 로마 정부에 토지 임차료를 내고 있었다. 동맹국가 속주의 차이는 몰수된 토지가 일부냐, 전부냐의 차이였다. 로마 시민도 필요하면 나라에서 땅을 빌려 농업이나 목축을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토지 임차에는 상한이 있어서 원로원 의원조차도 506엘리, 즉 약 125헥타르 이상은 빌릴 수 없었다. 간접세 이외의 로마 국고의 주요 수입원은 이런 공유지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였다. 속주의 세 번째 특징은 속주민의 별명이 납세 의무자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만은 직접세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었다. 속주민은 수입이나 수확의 10%를 세금으로 로마 정부에 납부했다. 농민은 현물로 납부했다. 이 직접세는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11조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 밖에 5%의 간접세가 있지만 이것은 로마 시민이나 동맹국 주민도 내는 세금이다. 직접세를 10%로 매긴 근거는 시라쿠자 참주가 백성에게 부과하고 있던 세율이 10%였기 때문이지만 시칠리아에 대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던 시절의 카르타고도 아프리카 속령에는 25% 내지 50%나 되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시칠리아만은 우대하여 경쟁자였던 시라쿠사처럼 10%의 조세율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로마도 시라쿠사나 카르타고를 의식했던 것이다. 11조는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속주민은 로마 시민이나
동맹국 시민에게 부과된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과 동맹국 시민이 직접세 대신 내고 있던 혈세는 낼 의무가 없었다. 또한 토지 임차료도 상식적인 선에 머물렀던 모양이다. 속주에서는 로마 시민이라도 농경지를 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기후가 좋은 시칠리아에서 농지를 빌려 임차료와 11조를 내고도 11조를 낼 필요가 없는 이탈리아 본토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말하는 로마인이 있었을 정도다. 누진세 제도도 없이 일률적으로 수입의 10분의 1만 내면 되니까 나 같아도 기꺼이 낼 것이다. 필요 경비나 소득 따위를 따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못된 꾀를 부리게 되는 법이다. 일률적으로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받으면 국세청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도 충분할 것이다. 고대 로마인은 국세청조차 민영으로 하고 있었다. 푸블리카누스 의역하면 공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세금 징수를 도금 맡고 있었다. 그들은 해마다 지난해의 수확고를 참고로 하여 올해의 예정 수확고를 산출한다. 그것을 가지고 정세권 입찰에 참가한다. 납세자가 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액수를 제시하면 입찰에 이겨도 자기가 파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선으로 낮추는 것이 보통이었다. 국무대행인의 몫은 11조 가운데 10분의 1이었다. 또한 그들은 징세 사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속주 통치관에게 제출해야 했다. 로마는 이 징세 청부업을 개인보다는 속주가 되기 전에 존재했던 각 도시가 담당하도록 장려했다. 시칠리아에서는 외부인이 푸블리카누스가 된 적이 없다. 로마는 직접세의 1%라도 현지로 환원하도록 조처했던 것이다. 그 후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 로마는 전례 없는 위기를 직면했는데 이 시기에 임시로 10분의 1세를 5분의 1세로 증액한 해가 있었다. 그때도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10분의 1이었고 나머지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확물은 로마 정부가 사들였다. 이런 속주 통치를 받은 시칠리아는 당장 로마 곡창으로 변했다. 세금으로 납부되는 밀만 해도 매년 200만 모조, 약 1,800만 리터에 이르렀다고 한다. 세금을 내고 남은 밀은 물론 자유롭게 팔 수 있었다. 그 판매처가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바뀐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가격이 이탈리아산 밀의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시칠리아산 밀이 들어오자 넓은 농경지가 없는 로마 근교의 농업이 맨 먼저 경쟁력을 잃었다. 로마 근교의 농지가 밀밭에서 포도밭이나 올리브밭으로 바뀐 것은 바로 이 무렵부터였다. 주민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으니까 방어는 패권국가 로마의 책임이다. 로마는 그러나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칠리아에 보병 4,200명과 기병 200명밖에 주둔시키지 않았다. 방어라면 카르타고에 대한 방어이기 때문에 속주 총독인 법무관이 주재하는 마르살라가 로마군의 주둔지였다. 속주 통치도 나중에는 폐해가 나타나지만 기원전 3세기에는 꽤 순조롭게 돌아갔다. 속주법에 정해진 대로 종교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었고 속주민은 통치 방법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면 로마 원로원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받고 있었다. 언어도 지배자인 로마인이 그리스어를 습득하는 데 열심인 상태라서 속주민이 된 그리스계 시칠리아인에게는 불편이 전혀 없었다. 속주가 된 이후 시칠리아에서는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던 각 도시 간의 분쟁도 자취를 감추었고 사회 간접 자본 정비에 열심인 로마인 덕분에 생산성도 계속 향상되었다. 팍스 로마나를 맨 먼저 누리게 된 것은 시칠리아의 그리스인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로마는 패권국가였다. 패권국가는 세력하에 있는 나라들을 방어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그런 나라 주민들의 이익을 지킬 의무도 진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고 평화를 자축한 로마인이 10년도 지나기 전에 다시 그 문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동맹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탈리아 반도의 동부는 아드리아해의 면에 있다. 옛 유고슬라비아와 현재의 알바니아에 해당하는 이 일대는 고대에는 일리리아라고 불렀다. 일리리아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리리아 일대는 복잡한 후미가 많아서 예로부터 해적의 소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에페이로스 왕국이 건재하던 시대에는 경찰관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었지만 에페이로스도 쇠퇴하고 마케도니아 왕국도 거기까지 손을 미치지 않으면 아드리아해는 해적의 동무대가 된다. 이 피해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것은 통상국가였던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계 도시들이었다. 로마는 일리리아인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 해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그리스가 전성기였던 시절에도 여전히 미개발 민족이었던 일리리아인은 이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절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로마는 일리리아인과 싸우기로 결의했다. 기원전 229년 두 집정관이 이끄는 2만 명의 보병과 2천 명의 기병은 200척의 군선을 타고 브린디시로 떠났다. 로마군의 첫 번째 그리스 침공이다. 로마의 정규군이 쳐들어오자 해적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들이 거점 가운데 하나인 아폴로니아도 함락되었다. 로마군은 이 아폴로니아를 기지로 삼았다. 일리리아인은 광화를 요구해왔다. 로마군은 아폴로니아와 그 주변의 영유를 조건으로 강화에 응했다. 이리하여 로마는 브린디시와 아폴로니아가 양쪽에 마치 두 개의 문설주처럼 서 있는 아드리아해의 출입구를 세력권에 넣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와 통상하는 이탈리아 남부 도시들의 배도 해적에게 습격당할 위험이 사라졌다. 로마는 일리리아인을 제압함으로써 동쪽 방어선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남쪽과 서쪽의 방어선은 시칠리아와 사르디냐를 획득함으로써 확고해졌다. 방어선을 확고히 한다는 생각에서 보면 남은 것은 북쪽뿐인데 이탈리아 북쪽에 사는 민족은 갈리아인이다. 이제부터는 그리스식 호칭인 켈트족 대신 갈리아인이라고 부르겠다. 이 갈리아인은 로마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의 동맹자인 에트루리아인과 움브리아족과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미개발 민족인 갈리아인은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농경법을 알지 못했다. 먹고 살 수 없게 되면 병력을 앞세워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갈리아인은 기원전 300년에 로마를 습격했듯이 언제나 민족 이동의 가능성을 가진 화산 같은 존재였다. 마케도니아 왕국조차도 북쪽의 트라키아에 대한 대책을 잊지 못했던 것은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켈트족에게 남하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갈리아인이 로마의 북쪽 국경을 항상 위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학이 충분하여 얌전하게 지내는 해도 있었다. 또한 갈리아인 자체가 많은 부족으로 나뉘어 있어서 그 부족들 사이의 투쟁에 골몰하느라 남하할 염두를 내지 못하는 해도 많았다. 로마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갈리아인의 거주 지역 전체에 기근이 들고 부족들 사이에 공동 투쟁 체제가 성립되는 해였다. 기원전 238년부터 기원전 227년까지는 불온한 움직임은 간혹 있었지만 단속적이어서 로마가 집정관 군단을 파견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그런데 기원전 226년은 달랐다. 알프스를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 쪽에 사는 갈리아인과 갈리아, 오늘날의 프랑스 쪽에 사는 갈리아인 사이에 공동 투쟁 체제가 성립된 것이다. 그 일대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수많은 배를
채워주려면 로마 영토로 남하할 수밖에 없었다. 이듬해인 기원전 225년 5만 명의 보병과 2만 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갈리아군이 포강을 건너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들과 맞아 싸우는 로마군은 이번 기회에 북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정관 2명에게 각각 2개 군단씩을 주어 파견했다. 로마 시민병은 보병 2만 1천 명에 기병 1,200명, 동맹국에서 참전한 병사는 보병 3만 명에 기병 2,000명, 모두 합하면 보병 5만 1천 명에 기병 3,200명의 병력이다. 로마는 그 해에 동원한 현역 병력의 거의 전부를 이 북부 전선에 투입하게 된 것이다. 집정관 파포스는 북부 전선에서도 동쪽에 있는 리미니로 향했고 집정관 아틸리우스 레굴루스는 서쪽에 있는 피사로 갔다. 갈리아군은 약탈하면서 남하에 왔다. 도중에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던 로마군은 갈리아군을 양쪽에서 협공했다. 격전이었다. 레굴루스가 이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래도 로마군의 승리로 끝났다. 언제나 그렇듯이 갈리아 병사들은 초반에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에는 서투르다. 갈리아 쪽 사망자는 4만 명에 이르렀고 포로는 1만 명을 헤아렸다. 나머지는 포강 북쪽으로 도망쳤다. 이듬해인 기원전 224년 로마는 2명의 집정관 4개 군단을 다시금 북부 전선으로 파견했다. 로마군은 이번에는 리미니 북쪽을 지나 아드리아해로 흘러드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지난해에 입은 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갈리아인은 로마군의 공격을 받고도 소규모 전투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군은 갈리아인을 분열시켜 와해하는 작전으로 나왔다. 몇몇 유력 부족이 로마와의 강화에 응했다. 그 이듬해인 기원전 223년 로마군을 이끌고 있던 2명의 집정관 가운데 하나는 과감한 성격으로 유명한 가이우스 플라미니우스였다. 사령관의 성격을 반영하여 로마군은 과감하게 포강을 건너 갈리아인의 거주 지역까지 쳐들어갔다. 갈리아인도 분발하여 5만 명의 병력을 모아서 맞서 싸웠다. 하지만 전투는 로마의 승리로 끝나고 또다시 유력한 몇몇 부족이 로마와 강화를 맺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갈리아인 전체가 위기감을 품었다. 이듬해가 되자마자 알프스 산맥을 넘어온 원군을 포함하여 5만 명의 갈리아군이 로마군에게 공세를 취했다. 로마군은 2명의 집정관과 4개 군단으로 그 공격을 격퇴했다. 격퇴했을 뿐만 아니라 포강 상류까지 치고 올라가 알프스 이남의 갈리아인 거점이었던 오늘날의 밀라노까지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갈리아 부족장 1명이 로마 집정관에게 1대1 대결을 제의해왔다. 2명의 집정관 가운데 하나인 마르켈루스가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마르켈루스는 일개 병졸이라면 예비역에 편입될 나이인 48세였지만 갈리아인은 전사의 개인적인 능력에는 뜻밖의 경의를 표한다.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었고 마르켈루스도 이런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군대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전투는 로마 집정관의 승리로 끝났다. 훗날 한니발에 대한 이탈리아의 칼로 찬양받게 되는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에 관한 에피소드다. 기원전 220년이 될 무렵에는 알프스 이남의 갈리아인은 일단 평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알프스 이남의 갈리아인이 전부 로마에 굴복한 것은 아니지만 로마와 강화를 맺은 부족은 늘어나 있었다. 로마는 국경을 루비콘 강에서 포강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기원전 218년에는 포강에 면한 피아첸차와 크레모나에 라틴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리미니에서 피아첸차까지 가도를 건설할 계획도 세워졌다. 수도 로마에서 리미니까지는 그보다 4년 전에 플라미니우스가
플라미니아 가도를 건설했다. 로마는 포강 이남의 이 일대를 로마화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한니발이 그럴 시간 여유를 주지 않았다. 제1차 포에니 전쟁과 제2차 포에니 전쟁 사이의 23년 동안 로마인이 시칠리아 속주 통치와 일릴리아 해적 퇴치와 갈리아인을 상대로 한 전투만으로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직후인 기원전 241년 로마인은 참으로 의미 있는 개혁을 단행했다. 기원전 6세기 중엽의 왕정시대에 제6대 임금 세르비우스가 완성한 세제와 선거제 및 군제를 무려 300년 만에 개혁한 것이다. 로마는 이제 테베레강 주변에 모이는 농민이나 양치기들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탈리아 반도만이 아니라 시칠리아와 사르디냐까지 세력권을 넓힌 국가가 되어 있었다. 세르비우스의 체제는 이제 그 실정에 맞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인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바꾸지만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은 바꾸지 않기 때문에 대개혁을 강행하지는 않았다. 세르비우스의 제도를 실정에 맞게 손질했을 뿐이다. 기원전 241년의 개혁을 세르비우스의 제도와 비교하면 위의 표와 같다. 계급은 5년마다 국세조사로 판정된 자산 정도에 따라 정해졌다. 두 제도를 비교해 볼 때 눈에 띄는 변화는 우선 로마 사회의 중산 계급화다. 왕정시대에는 제1계급이 가진 표만으로 민회에서 충분히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제1계급과 제2계급 및 제3계급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과반수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더욱 광범위한 시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중산 계급의 확대는 지난 300년 동안 로마인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해 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투표권으로 나타나는 권리의 확산은 병역으로 나타나는 의무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로마 군단을 구성하는 시민병도 더욱 광범위한 시민권 보유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군단 지휘관에게 귀족과 평민의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로마라는 국가의 거국 일치 체제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로마 군단. 무엇이든 체계화하기를 좋아하는 로마인의 성향은 로마 군단 편성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체계화해두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군주의 한마디로 병력을 모으거나 필요해진 뒤에 비로소 용병을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에 로마인의 방식은 특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우선 로마 시민권 소유자는 누구나 35개의 행정구 가운데 하나에 소속되어 있다. 각 행정구에 소속된 17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무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병역 해당자로서 소유하는 자산에 따라 5계급으로 나뉜다. 이들은 다시 현역과 예비역으로 구분된다. 현역은 17세부터 45세까지이고 유니오레스라고 불렀다. 즉 주니어의 어원이다. 46세부터 60세까지는 예비역이고 세니오레스라고 불렀다. 시니어의 어원이다. 하지만 장교급이 되면 연령 제한이 없다. 그래도 60이 넘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기 어렵다고 여겨진 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퇴역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자연 휴전기로 되어 있는 겨울에 로마의 마르스 광장에서 민회가 열린다. 거기서 우선 이듬해에 전선을 담당할 집정관 2명이 선출된다. 이어서 장교 선거가 실시된다. 로마군의 전략 단위는 집정관 1명이 이끄는 2개 군단인데 집정관이 2명이기 때문에 모두 4개 군단이 된다. 4개 군단에 필요한 장교는 24명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 가운데 10명은 10년 이상 근무 경험자이고 따라서 나이도 27세 이상이 아니면 민회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것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14명은 최소한
5년의 근무 경험을 쌓고 나이도 23세 이상이면 유자격자로 인정되었다. 민회에서 선출된 24명의 장교는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배속된다. 처음 4명은 제1군단, 다음 3명은 제2군단, 그 다음 4명은 제3군단, 그 다음 3명은 제4군단. 이것으로 득표수에 따른 14명의 배속이 결정된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득표수가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배속이 결정되었다.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처음 2명은 제1군단, 그 다음 3명은 제2군단, 그 다음 2명은 제3군단, 마지막 3명은 제4군단으로 간다. 이리하여 군단마다 6명씩 상급 지휘관의 배속이 끝난다. 이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4개 군단 가운데 기관차는 제1군단이었다. 집정관이 결정되고 그 밑에서 손발 역할을 맡은 장교들의 선출과 배속이 결정되면 35개의 행정구는 추첨을 하여 이듬해 병력을 제공할 행정구를 결정한다. 4개 군단만 편성하는 해에는 8분의 7 이상의 행정구에 소속된 사람들이 즉시 귀가 조치를 받는다. 이런 행정구의 주민은 나이를 불문하고 예비역이 된다. 물론 추첨하여 계속 빠지는 운 좋은 행정구가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 점은 적당히 조정했던 모양이다. 로마인은 체계화를 좋아했지만 융통성이 없지는 않았다. 추첨해서 군무를 담당하기로 결정된 행정구의 남자 가운데 현역 해당자는 모두 카피톨리노 언덕에 소집된다. 여기서도 전원이 군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수만큼만 군무에 종사할 것을 요구받는다. 우선 4개 행정구마다 4명씩 16명이 앞으로 나선다. 나이도 체격도 비슷한 사람이 나서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 가운데 4명을 제1군단 장교들이 자기 휘하에 넣는다. 이어서 제2군단, 제3군단, 제4군단의 차례로 각 군단의 장교들이 4명씩 자기 휘하에 배속시킨다. 이것이 끝나면 4개 행정구역에서 다시 4명씩 16명이 앞으로 나선다. 이번에는 제2군단에서 배속이 시작되어 제3군단, 제4군단, 제1군단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것이 끝나면 다시 16명이 앞으로 나서고 이번에는 제3군단부터 제4군단, 제1군단, 제2군단의 순서로 배속이 진행된다. 그리고 다음 배속은 제4군단부터 시작되어 제1군단, 제2군단, 제3군단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로마 시민은 많을 경우에는 평생 동안 10번이나 군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다. 그리 넓지 않은 카피톨리노 언덕 위에서도 익숙한 그들은 이렇다 할 혼란도 없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복잡한 배속 방법은 각 군단이 비슷한 수준의 병사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방책이었다. 로마의 상비군은 4개 군단이고 1개 군단에 속하는 로마 시민병의 수는 보병과 기병을 합하여 4,500명 안팎으로 정해져 있었다. 강력한 적과의 싸움이 예상되는 해에는 병력을 5,000명으로 증강한다. 4개 군단이면 1만 8,000명 내지 2만 명이 된다. 그래서 일보 앞으로도 이 숫자에 이르면 끝났다. 남은 사람은 예비역이 되어 귀가했다. 로마 병사들은 보통 시민이다. 따라서 로마는 쓸데없는 징집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징병체제는 갖추어져 있었다. 우선 그 해의 군무를 담당하기로 결정된 행정구의 현역 가운데 귀가 조치된 사람, 그 다음에는 그 밖의 행정구에 소속된 현역병,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군무 담당 행정구의 예비역이 소집되는 식으로 소집 순서는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 군무를 면제받은 무산자까지 소집되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자산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무산자를 징집하면 생활수단을 빼앗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기병은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제1계급에서 나오게 마련이고 4개 군단을 통틀어
1,200기였다. 기병의 경우는 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았다. 기병은 수가 적은 탓도 있어서 각 군단에 대한 배속은 보병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였다. 일개 군단마다 300기씩 배속되었다. 군단 편성이 끝나면 집정관이나 장교들과 함께 모든 병사가 바로 눈앞에 있는 신전으로 간다. 자유를 누리는 시민으로서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군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신들에게 맹세하는 것이다. 이 일이 끝나면 집정관이 집회 일시와 장소를 알린다. 집합일은 대개 3월 15일로 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집에서 지낼 수 있었다. 로마 시민병 편성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집정관 2명은 로마 연합의 동맹국에 대해 이듬해 봄에 전선에 나갈 병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다. 각 동맹국은 자치국이니까 참전자를 선발하는 방식도 각자 자유롭게 선택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로마 방식을 답습했던 모양이다. 각 동맹국이 다국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연합군에 참가하는 비율은 로마와 맺은 협약에 따라 각 동맹국의 성인 남자 인구에 비례하여 정해져 있었다. 그래도 기원전 225년의 시점에서 로마의 병역 해당자 수는 28만 명인 반면 동맹국 전체의 병역 해당자 수는 60만 명에 이르고 있었다고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계산했다. 게다가 로마의 경우에는 현역과 예비역을 합한 수가 28만 명인 반면 동맹국은 현역만 60만 명이었다. 로마가 통상적으로 동원하는 전력인 4개 군단은 갈리아인과의 잇따른 전투로 병력을 증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원전 225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 있었다. 로마 시민병, 즉 로마 시민병은 보병과 보병 2만 800명, 기병 1200명, 합계 2만 2천명이고 동맹국 병사는 보병 3만 명, 기병 2천명, 합계 3만 2천명이다. 시칠리아를 비롯한 숙주 방어로 로마 시민병만 보병 8,400명, 기병 400명, 합계 8,800명이다. 로마 시민병 합계는 3만 800명이고 동맹국 병사 합계는 3만 2천명이다. 로마의 병역 해당자 가운데 현역과 예비역의 비율은 대충 2대1로 계산하면 로마의 현역병 수는 20만 명이 된다. 동맹국의 현역병은 60만 명이다. 그런데도 해마다 동원되는 병력은 거의 같다. 그렇다면 로마 시민은 동맹국 주민에 비해 3배나 많은 병력을 치러야 했다는 얘기가 된다. 로마 군단의 총지휘권은 언제나 로마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패권자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남보다 훨씬 큰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집정관의 요청을 받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곳에 집합한 로마 시민병과 동맹국 병사들은 로마의 군율에 따라 싸울 것을 최고 사령관인 로마 집정관에게 맹세한다. 로마 연합군은 비로소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집결지에 모인 동맹국 병사들은 각자 자기 나라 지휘관의 인솔을 받고 있었다. 집정관이 소집하는 작전회의에는 이런 동맹국의 지휘관들도 참석했다. 이렇게 편성된 로마 연합군의 핵심을 이루는 로마 시민병은 전술적인 이유와 납세 의무의 다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5부리로 나뉘어져 있었다. 단위는 평상시의 전략 단위인 2개 군단이다. 우선 600기로 이루어진 기병은 30기씩 20개 분대로 나뉜다. 두 번째가 경무장 보병, 벨리테스이다. 경무장 보병은 자산조사에서 제4계급이나 제5계급에 속한다고 판정된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병력수는 2,400명. 이들은 경무장만 해도 되기 때문에 전의의 유격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로마 군단은 곧 중무장 보병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마군의 주력은 상류층과 중류층의 로마 시민들로 이루어진 중무장 보병이었다. 자산조사에서 제1계급과
제2계급 및 제3계급 출신은 모두 여기에 들어가고 제4계급에 속하는 사람도 때로는 중무장 보병에 편성되었다. 사멸 횡대로 늘어서서 싸우는 것이 정석이었던 로마군에서는 이 중무장 보병도 다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최전선에 배치되는 하스탈리, 전투 경험이 적은 17세 이상의 젊은이로 구성된다. 병력수는 2,400명. 두 번째 줄은 로마 군단의 핵심인 중무장 보병 중에서도 핵심적 존재로 알려진 프린키페스, 최전선이 돌파된 경우 굳게 버텨서 완패를 막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나이는 30대, 병력수는 역시 2,400명이다. 세 번째 줄은 40세 전후의 현역 최고사령관인 45세까지의 신민병으로 구성된 트리알리. 체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전투 경험에서는 베테랑인 이들에게 호위를 맡기는 것이 로마의 방식이었다. 병력수는 1,200명. 사멸 횡대를 구성하는 로마의 중무장 보병인 하스탈리와 프린키페스와 트리알리가 중대라면 각 중대는 다시 20개의 소대로 나뉜다. 로마군이 유연한 전투 방식을 취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이것이다. 하스탈리와 프린키페스의 소대는 각각 12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고 트리알리만 60명으로 편성되었다. 이것이 로마 군단의 최소 전투 단위인 백인대, 켄투리아이고 백인대를 지휘하는 자가 고대 로마를 소재로 한 영화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켄투리오, 즉 백인대장이다. 총사령관이 참모를 맡거나 중대를 지휘하는 장교는 민의 투표에서 선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문자제나 유명한 무장이 선출되기 쉬운 반면 백인대장만은 그가 속해 있는 소대원의 투표로 선출된다. 말하자면 하사가 내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 선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켄투리오를 하사관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보다 다음에 이야기할 이유 때문에라도 망설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로마의 중무장 보병이 차지하고 있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았다. 당시 로마에서 그들은 결코 비엘리트가 아니라 중류층이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국정의 최고 결정기관인 민회의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다. 시민군인 이 시대의 로마군에서 주력은 바로 자기들이라는 긍지로 충만한 전사들이었다. 둘째, 두 개의 군단이면 백인 대장은 모두 60명인데 이들 가운데 득표수가 많은 순서대로 12명까지는 집정관이 소집하는 작전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12명의 장교와 기병대장 1명과 동맹국 지휘관들도 참석한다. 따라서 로마 군단의 백인 대장은 단순한 하사관이 아니었다. 그렇기는커녕 로마 군단의 주축으로 여겨진 것은 상급 지휘관인 장교가 아니라 하급 지휘관인 백인대장이었다. 그들이야말로 로마 군단의 최소 전투 단위인 소대의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이끌고 싸우는 책임자였다. 무장으로서 최고 사령관의 능력은 백인 대장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릴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한다. 카이사르를 정점으로 하는 로마 명장들은 모두 백인 대장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그들을 수족처럼 다룰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로마 병사의 무장에 관해서 말하자면 오랫동안 자기 부담이었던 로마군의 무장도 기원전 3세기에는 군장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국가가 지급하게 되었다. 물론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경비에서 군장 비용을 공제하긴 했지만 경무장 보병의 장비는 칼과 투창과 방패, 간단한 투구와 가슴바대와 샌들식 군화였다. 방패는 지름이 90cm쯤 되는 그리스식 원형 방패다. 투구와 가슴바대와 신발은 가죽 제품이다. 투구에 화려한 장식을 다는 것은 게르만 민족이나 갈리아인에 비해 키가 작은 로마인의 키를 조금이라도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군대의 주축인 중무장 보병한테만 허용되었다.
투창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져 낭창낭창하게 되어 있고 길이는 1m쯤 된다. 한번 던져버리면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적의 손에 넘어가도 한 번 사용한 투창은 사용할 수 없다. 휠만큼 가느다란 끝부분이 꽂힌 순간 부러져 버리기 때문이다. 중무장 보병은 전위와 중앙과 후위로 나뉘어 있어도 장비는 모두 똑같았다. 로마인은 그것을 중장비로 생각했지만 중세의 중장비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셈이었다. 투구는 쇠나 구리로 만들었다. 그 위에 50cm쯤 되는 장식을 다는데 이 장식은 깃털 따위로 되어 있었다. 갑옷은 가슴만이 아니라 등도 완전히 덮도록 되어 있지만 얇게 편 쇠나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정강이를 덮는 견갑도 같은 재료다. 방패는 이 시기에는 가로가 1.2m에 세로가 1.5m인 타원형이었다. 적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거나 땅에 세워들 경우를 생각해서 폭이 25cm인 테두리 부분은 쇠로 보강했다. 나머지 부분은 날아오는 돌멩이나 투창 또는 적이 내지르는 칼의 힘을 피할 수 있도록 곡선을 그리며 부풀어 올라 있고 중심 부분도 적의 공격력을 피하기 위해 주발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방패는 두 장의 널판지를 맞붙여 기본형을 만든 다음 한쪽 면에는 마포를 대고 바깥쪽은 소가죽을 댔다. 상당히 무거웠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키는 비록 작아도 건장한 로마인의 체격에는 손색이 없었다. 칼은 기원전 205년에 스키피오가 개혁할 때까지는 가늘고 긴 모양이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에스파냐 원주민이 사용하고 있던 양날 단검을 도입했지만 기원전 205년 이전의 로마 병사는 단검으로 찌르기보다는 장검으로 베는 검법을 사용했다. 창은 던져도 좋고 찔러도 좋도록 되어 있었다. 길이는 3m나 되고 사정거리는 25m에 이르렀다고 폴리비오스는 기술하고 있다. 로마 병사들은 굵은 창과 가느다란 창을 하나씩 지니는 것이 규칙이었다. 하지만 이 규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나이가 젊은 하스탈리와 프린키페스 뿐이었고 40세 이상의 병력으로 편성된 후위의 트리알리는 하나만 휴대해도 좋았던 모양이다. 하나라 해도 무게가 1kg을 넘는다. 중무장 보병이 주력으로 여겨지고 있던 로마 군단에서 기병은 수도 적고 전력으로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군장을 나라에서 지급하게 된 뒤에도 부유층에서만 기병을 제공하고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고대에는 말을 능숙하게 타는 것 자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익숙해지지 않으면 습득하기 어려운 일종의 특기였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등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등자는 중세의 발명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마술이 전투력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웠다. 로마 군단에서 기병은 전령이나 척후 역할을 맡을 경우가 많았고 전쟁터에서도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는 데 동원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기병의 기동력이 유기적으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2개 군단에 600기밖에 없어도 충분했다. 로마 군단의 기병대는 명문자제들을 위한 사관학교라는 느낌이 강했다. 보병의 무장은 계속 개량되고 있었던 반면 로마 기병의 무장은 그리스 기병의 무장을 모방했을 뿐이었다. 갑옷과 투구, 칼과 창과 원형 방패가 로마 기병의 무장이었다. 로마 군단의 이런 기병 이용법이야말로 한니발에게 찔린 최대의 약점이 되었다. 직결지에 모인 로마 시민병은 중대와 소대로 편성되고 무기 공급 등 모든 절차를 끝내버린다. 그와 동시에 동맹국에서 온 병사들도 편성을 끝낸다. 그들의 편성 방식은 로마 시민군과 조금 달랐다. 우선 동맹국에서 적격자로 추천한 자들이 집정관의 근위대를 구성한다. 집정관의 잡다한 일상사와 신변의 일을 돌봐주고 호위까지 맡는 병사들인데 나중에 이야기할 수경지에서도 집정관의 숙소 바로 옆에서 수경한다.
로마의 최고 사령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로마 시민이 아니라 동맹국인 외국 시민에게 맡겼던 것이다. 동맹 도시들도 이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는 자기 나라의 지휘관 후보생을 파견했다. 그래서 로마도 그 보답으로 이들을 장교와 동등하게 대우했다. 다음에는 동맹국에서 온 병사들 가운데 기병의 3분의 1과 보병의 5분의 1을 선발하여 정예 부대를 편성한다. 로마 군단에서 중무장 보병의 핵심인 프린키페스에 해당하는 동맹국의 정예 부대다. 기병의 나머지 3분의 2와 보병의 5분의 4는 두 개의 부대로 나뉜다. 로마 시민군에서는 제1군단과 제2군단으로 분리되지만 동맹국 병사의 경우에는 우익과 좌익으로 불린다. 우익과 좌익의 최소 전투 단위인 소대는 같은 도시나 같은 지방 출신자로 편성되어 있었다. 소대장도 역시 동양 사람이었다. 직결지에서 이런 편성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라도 전투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군할 때도 이 편성 단위로 순서를 짜는 것이 관례였다. 동맹국의 정예부대가 먼저 출발한다. 군의병을 거느린 집정관도 이 선두부대와 함께 행군한다. 그 다음에는 동맹국의 우익부대가 행군한다. 이들의 짐을 실은 짐마차가 그 뒤를 따른다. 세 번째는 제1군단의 로마 시민병과 그 뒤를 따르는 짐마차 대열. 네 번째는 제2군단의 로마 시민병과 짐마차. 마지막은 동맹국의 좌익부대와 짐마차 대열로 끝나는 것이 평상시 로마군의 행군 순서였다. 이런 순서로 행군하면 도중에 적을 만나도 당장 진영을 갖출 수 있다. 가로로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세로로 펼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기병은 자기들이 소속된 군단의 양옆에서 행군하거나 짐마차 대열의 양옆에서 행군했다. 적이 배후에서 습격해올 우려가 있으면 평소에는 선두에서 행군하는 집정관이 동맹국 정예부대가 대열의 맨 뒤로 돌아갔다. 나머지 순서는 바뀌지 않았다. 적이 습격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행군 도중에 순서가 바뀔 때도 많았다. 휴식이나 물이나 식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 때문이다. 행군로가 포장되어 평탄하고 폭이 넓어서 걷기 쉬운 로마 가도나 느긋하게 행군할 수 있는 평야인 경우 3열 종대나 4열 종대로 행군하고 짐마차 대열도 뒤따라 오지 않고 병사들과 나란히 나아갈 때가 많았다. 만약의 경우에는 짐마차를 방패 삼아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군의 행군 거리는 보통 하루에 20km였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벌써 매사를 교본처럼 체계화하기 좋아하는 로마인의 성향이 엿보이는 것 같아 웃음이 나오지만 하루 행군을 끝내고 수경지를 세우는 단계에 이르면 그 체계화가 극에 달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로마인에게는 무엇이든지 체계화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군대 전체가 해마다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해도 같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자세한 부분까지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로마인은 참으로 철저했다. 고작 하룻밤 사용할 수경지도 우직하게 교본대로 건설했다. 교본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제정시대가 된 뒤에도 바꿀 필요가 없었다. 바꾸기는커녕 로마인은 이 수경지 건설법을 신도시 건설에도 적용했다. 해질녘이 가까워지면 당번을 맡고 있던 장교 한 사람이 일개 소대를 이끌고 그날 밤의 수경지를 건설하기에 알맞은 땅을 찾으러 간다. 방어에도 문제가 없고 마실 물도 가까이 있고 두 개의 군단으로 쳐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땅을 찾아내면 그 한 복판에 하얀 깃발을 세운다. 거기가 집정관의 천막이 쳐질 곳이다. 그것을 중심으로 수경지가 건설되는데 줄자로 거리를 재는 것이 아니라 걸음으로 잰다. 한 걸음의 길이는 1피트, 약 30cm이다. 이리하여 가로 600m에 세로 800m쯤 되는 수경지가 건설된다. 사방에 뚫린 출입구로부터 뻗어 있는 넓은 길은 중앙에서 교차한다. 병고가 일어나도 병사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 중앙로는 넓게 잡는다.
이어서 각 막사와 중요한 시설물의 설치 장소를 걸음으로 재어서 결정하고 그 자리에 깃발을 세워준다. 이 일이 끝날 무렵에는 본대가 도착하기 때문에 그 후의 작업은 모두 함께 한다. 수경지를 양분하는 중앙로 옆에 성화대가 설치된다. 제물을 바쳐 신들의 보호를 부탁하거나 새 점을 치는 곳이다. 그 옆에는 연설대가 설치된다. 로마 군단에서는 총사령관인 집정관이 장병들에게 연설하는 것이야말로 사령관과 부하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다. 집정관의 천막은 성화대 뒤에 쳐진다. 그 바로 옆에는 군단의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감사관의 천막이 자리 잡는다. 집정관의 천막을 지키듯 근위병들의 천막이 늘어서고 장교 12명의 천막이 그 바깥쪽을 에워싼다. 기병과 동맹국 지휘관들의 천막도 이 구역에 쳐진다. 그리고 수경지 아래쪽에는 군단 병사들의 천막이 각 군단마다 차례로 쳐진다. 동맹국 병사들도 마찬가지다. 천막 사이의 거리도 모두 같고 실을 팽팽히 잡아당긴 것처럼 반듯하게 줄을 지어야 한다. 마곡간은 수경지의 외벽에 따라 세워진다. 이것도 하룻밤 사용할 것이지만 날림으로 짓지 않는다. 사방을 지키는 참호와 울타리가 완성되면 수경지 건설도 끝난다. 어쨌든 교본이 완벽하니까 뜻밖에도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었던 모양이다. 병사들도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다. 로마군의 우직한 수경지 건설은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여 로마군은 도착하자마자 우선 수경지부터 건설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나중에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이 평판을 이용하여 상대의 의표를 찌르게 된다. 천막 설치가 끝나면 모두 청소를 한다. 천막 사이에 뻗어 있는 길을 비로 쓸고 물을 뿌린다. 식사는 이런 일을 모두 끝낸 뒤에 시작한다. 천막별로 제각기 출염한 식료품을 모아서 교대로 요리했다. 설거지와 불의 처리법도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다른 민족보다 먼저 훌륭한 하수도를 만든 로마입니다. 수경지에도 변소를 설치하여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야간에는 일몰부터 새벽까지의 시간을 4등분하여 4교대로 보초를 서도록 했다. 역사책에는 제3감시 시간이 시작되는 동시에 은밀히 출동했다는 식의 기술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밤 12시를 말한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의 보초 근무는 3시간 정도였다. 로마 시민병과 동맹국 병사의 차별 없이 모두 나흘에 한 번씩은 보초를 섰다고 한다. 날이 밝으면 우선 아침을 먹는다. 훌륭한 사령관일수록 병사들의 위장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 모양이다. 식사가 끝나도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면 천막을 걷거나 짐을 꾸린다.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 그것을 짐마차에 실는다. 세 번째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면 수경지를 떠나 행군하기 시작한다. 행군 순서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병사들의 식사 내용이지만 이것은 시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와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구태여 정해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로마인은 육식 인종이 아니었다. 생선을 좋아했지만 고기에는 집착하지 않는다. 전투의 연속으로 밀 보급이 끊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그런 로마인의 주식은 밀가루를 이용한 빵이나 밀가루를 주로 한 죽이었다. 야채나 과일을 좋아했다. 치즈나 우유, 양젓도 좋아했는데 이것들과 생선이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모양이다. 갈리아인이나 게르만족은 고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로마인과 달랐다. 로마 병사들은 갈리아인, 특히 훗날 접촉하게 된 게르만족에게 체격으로 압도당하여 자주 열등감에 시달렸으니까 고기를 먹어서 체위 향상을 꾀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전투는 체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해산물과 곡물, 치즈,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주로 먹는 지중해식 식사 습관을
버릴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로마 병사의 식사도 행군할 때는 우유나 양젓을 넣어 끓인 죽이나 빵, 거기에 치즈 한 조각과 양파와 포도주 한 잔을 곁들인 것이었다. 이런 식사로 세계를 정복했으니 어이가 없다. 덧붙여 말하면 현대 서구인이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선조가 갈리아인이나 게르만족이기 때문이다. 로마군에서는 군율과 상벌도 상세히 정해져 있었다. 이것도 역시 지휘관이 해마다 바뀌는 상태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상에 대해서 말하면 특별히 용맹을 떨친 병사에게는 철제창이나 철제잔이 주어졌다. 성을 공격할 때 맨 먼저 성벽에 매달린 병사한테는 황금사슬이 주어졌다. 아군을 구한 병사한테는 구원받은 병사가 떡갈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명예로운 일은 백인 대장에 선출되는 일이었다. 철제잔도 황금사슬도 떡갈나무의 관도 모두 그 사람의 경력이 되었지만 백인 대장을 몇 번 지냈다는 것만큼 빛나는 경력은 아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는 이 사람은 백인 대장을 몇 번 지냈다는 식으로 말한다. 제1군단의 프린키페스에서도 제1소대 백인 대장을 지냈다면 그것은 훈장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로 여겨졌다. 다음으로 벌에 대해서 말하면 로마군의 엄격한 군율은 밤마다 우직하게 수경지를 짓는 것 이상으로 유명했다. 야간 보초 근무 중에 잠들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병사에게는 사실상의 사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병사가 양쪽에 늘어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병사를 몽둥이로 때리기 때문에 살아남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도둑질을 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집합 시간에 3번 늦은 병사도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다. 전투에 임해서 열심히 싸우지 않았거나 너무 일찍 적에게 등을 보인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죄가 되기 때문에 군단이나 부대 전체가 벌을 받는다. 가장 가벼운 벌은 다른 병사들에게 미리 배급될 때 벌을 받은 병사들은 보리를 배급받는 것이다. 보리는 말의 사료니까 그들은 말이나 다름없다는 뜻이었다. 그보다 무거운 벌은 수경지 안에 천막을 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수경지를 둘러싼 울타리 밖에 벌받은 병사들의 천막이 늘어서게 된다. 로마는 패전한 사령관도 처벌하지 않았을 정도니까 가장 무거운 벌은 전투에서 졌을 때가 아니라 집단으로 군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즉 총사령관에게 반기를 든 경우에 받는 벌이다. 군단 전체가 추첨하여 10명에 1명의 비율로 희생자가 선택된다. 이 사람이 동료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심한 채찍질을 당한 뒤 참수형에 처해진다. 10분의 1 처형으로 통칭되는 이 형벌은 로마군에서는 최고의 엄벌로 되어 있었다. 자신도 같은 죄를 지었으면서 동료가 처형하는 역까지 맡아야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벌이었다. 로마군의 군율은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공정하게 실시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아들을 처형한 집정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후세에 전해졌다. 로마의 국고 수입은 국유지의 임차료와 간접세, 속주에서 들어오는 11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직접세는 속주민 외에는 혈세, 즉 병역으로 치르는 것이 규칙이었다. 따라서 군무에 종사하는 동안은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군 경비까지 부담시키면 부담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군무가 여름만으로 끝나지 않게 된 기원전 4세기 초부터 일종의 일당 같은 것을 지불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보병, 중무장 보병과 경무장 보병의 구별 없이 하루에 4아세, 백인대장 하루에 8아세, 기병 하루에 12아세, 중무장 보병으로 종군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5만 아세가 넘는 자산을 가진 로마 시민이다.
이들의 일당이 4아세라면 너무 싸다. 노예라도 재능 있는 자는 하루에 12아세 정도 벌 수 있는 시대였다. 4아세는 급료라기보다는 경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거야 어쨌든 자유시민이라는 것도 꽤 힘든 노릇이었다. 동맹국에서 참가한 병사들의 일당은 각자의 출신국이 부담했던 모양이다. 종군 병사에게는 로마에서 식량이 지급되었지만 여기에서도 로마 시민은 불리했다. 한 달치 지급량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로마 시민 보병은 밀 6모디우스, 로마 시민 기병은 밀 18모디우스와 말 사료용으로 보리 63모디우스, 동맹국 보병은 밀 6모디우스, 동맹국 기병 밀 16모디우스와 말 사료용으로 보리 45모디우스, 1모디우스는 약 9리터에 해당한다. 기병에게 밀을 많이 지급한 것은 하인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별은 존재했지만 차별받은 것은 오히려 로마 시민병 쪽이었다. 로마는 동맹국 병사한테는 무료로 식량을 지급했지만 자국 병사한테는 식비를 급료해서 공제했기 때문이다. 병역은 참정권을 가진 자유시민의 책무였다. 경제적인 면만 생각하면 차라리 11조를 내고 군무를 면제받는 속주만이 훨씬 이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예보다 못한 일당을 받고 군무에 종사하는 로마 시민과 동맹국 시민 가운데 여기에 불만을 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의 군무 덕분에 카르타고와의 전쟁에 이겨 서쪽과 남쪽의 국경이 안전해졌고 일리리아의 해적도 퇴치하여 동쪽 국경도 안전해졌다. 북쪽 국경의 안전을 유지하는 열쇠는 갈리아인에 대한 대책인데 여기서도 일단은 갈리아인을 평정하는 데 성공했다. 일단 평정한 포강 이남의 갈리아인 주거 지역을 포함하여 로마인의 사회 간접 자본 정비망은 제1차 푸에니 전쟁이 끝난 뒤 23년 동안 점점 넓게 뿌리를 뻗었고 더욱 밀도를 높여갔다. 로마와 동맹 도시들과 동맹 민족을 결집한 로마 연합은 군사 면에서의 운명 공동체에 머물지 않고 경제 면에서도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그런 로마가 카르타고와 다시 전쟁을 시작할 요인은 전혀 없었다. 군사 행동에 호소한다면 그 상대는 포강 이북에 사는 갈리아인 뿐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